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관세사 1차 내국소비세법 마무리 특강인데요. 내국소비세법에서는 마무리 특강이 부가가치세법에 한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4시간, 그리고 내일 4시간 이렇게 해서 총 8시간 기준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특강 내용을 상세하게 나눠드렸는데요. 1일차는 부가가치세법 2절 총칙하고 그 다음에 3절의 과세거래 중에 중요한 내용, 영세율과 면세, 그리고 5절의 세금계산서까지 1일차 오늘 특강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4시간은 나머지 부분 6장 과세표준하고 매출세액부터 마지막 간이가세자에 대한 내용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국소비세법 그 특강의 목표는요. 어쨌든 내국소비세법 70점 이상은 맞아야 관세사 1차 시험 합격을 하는데 무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세법이라는 게요. 다른 법률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내용이 뒤로 가면 갈수록 정리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앞에 거 공부한 게 자꾸 잊어버리고, 그죠? 그래서 헷갈리게 된다는 거죠. 내국소비세법을 풀 때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하고 난이도로 말씀을 드리면 상중하에서 하수준, 중수준만 맞춰도 70점 이상은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차 특강에서 부가가치세법을 놓고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 시험의 출제 가능성이 높으면서 기본적인 내용, 출제가 된다 그러면 무조건 맞춰야 되는 내용 위주로 여러분들하고 빠른 속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분이라면 뭐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저하고 같이 빠르게 8시간 동안 부가가치세법 중에 기본적인 내용,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내용, 그런 내용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재는 서브노트 교재를 활용해서 같이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10페이지로 갑니다. 부가가치세법 총칙인데요. 부가가치세법 총칙에서 납세 의무자의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죠.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납세 의무자는 크게 사업자하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 둘로 나눠지는데, 사업자의 개념 기억하라 그랬죠. 사업자는요, 사업 목적이 영리 비영리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입니다. 뒤에 이제 우리 3절에서 과세거래를 3가지로 구분하는데 다 아시죠?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에요. 그래서 그거와 연관시켜서 납세 의무자가 사업자이어야 과세 대상 거래가 되는 것은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이죠. 그리고 재화의 수입은요, 거기 밑에 있는 납세 의무자 2번에 재화를 수입하는 자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재화의 수입에 있어서는요, 재화를 수입하기만 하면 돼요. 이 수입하는 자가 사업자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때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 이렇게 구분하시고, 사업자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재화의 수입과 연결해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그냥 수입하는 자고요. 사업자 개념 꼭 기억을 하라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오른쪽에 사업자 개념에 그 표에 있는 내용이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구경을 많이 해보셨죠, 그죠? 자, 그래서 영리 비영리 관계 없습니다, 사업자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 그리고 영리법인은 당연히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영리 비영리 관계없다 그랬으니까 비영리법인, 특히 비영리법인의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죠. 얘네들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사업상 독립적으로라고 했죠. 사업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성은 계속 반복성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계속 반복성은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형식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사업자 여부를 판단할 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이 계속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자 등록을 하던 안 하던 사업자이고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래 징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형식적인 부분이에요. 거래 징수 했느냐 안 했느냐는 사업자 여부를 판단할 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업성이 있으면, 즉 계속 반복성이 있으면 그러면 사업자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죠. 독립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인적 독립성과 물적 독립성으로 구분됩니다. 인적 독립성은요, 내가 거래의 주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거래의 주체가 아니라 종속적인 위치에 있는 직원, 어느 회사의 직원, 근로자라 그러죠. 근로자가 직원으로서 근무를 하는 것, 근로를 제공하는 것, 얘는 인적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로 볼 수 없습니다. 즉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근로의 제공, 근로를 제공하는 갑돌이는 납세 의무자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고, 틀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적 독립성입니다. 물적 독립성은요, 거래 자체가 어느 거래에 부수되거나 연결되는, 연장에 불과한 그런 거래가 아니라 거래 자체가 독립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물적 독립성과 관련해서 이제 그 농가 부업 소득에 대한 부분이 가끔 언급이 되는데, 이 농가 부업 소득은 말 그대로 주업이 아니라 부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가 부업 소득을 따질 때는요, 물적 독립성이 없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농가 부업 소득 중에 규모가 작아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면 독립적인 사업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데, 만약에 이제 말로만 농가 부업 소득이면서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면 부업 규모를 초과한 대규모라는 거죠. 그래서 농가 부업 소득에 대해서는요,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면 그러면 독립성이 있는 걸로 보고 부가치세를 과세하고,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비과세되는 작은 규모면 독립성이 없는 걸로 보고 납세 의무자 사업자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여기에 이제 예외가 있는데요. 농가 부업 소득 중에 4가지죠. 얘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그죠?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요 4가지의 경우에는 농가 부업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던 과세되지 않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무조건 독립적인 사업으로 보고 사업자로 보고 납세 의무로 부담을 시킵니다. 납세 의무자에 포함시킨다는 거죠. 이런 사업을 하는 자들은. 그래서 농가 부업 소득과 물적 독립성을 연결해서 이 부분이 출제되고 있고, 농가 부업 소득은 원칙적으로 부업 규모의 과세가 안 되는 비과세 규모다. 그러면 물적 독립성이 없는 걸로 보고 부가치세 과세 안 하고, 그러나 농가 부업 소득이지만 말이 부업이지 소득세가 과세되는 그런 규모다. 그러면 독립성이 있는 걸로 보고 부가치세를 과세한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 다만 예외적으로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전통차 제조의 경우에는 무조건 독립적인 사업으로 보고 부가치세를 과세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독립적으로 재화 영역을 공급하는 자죠. 재화 영역을 공급하면서 거래 징수를 하니까 얘는 사업자의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로 넘어가서 그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경우가 있는데요. 얘는 기본적으로 그 신탁재산의 신탁계약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는 수탁자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탁자입니다. 만약에 그 수탁자가 공동수탁자다. 그러면 공동수탁자가 연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신탁계약에 있어서는 납세 의무자가 누구다? 원칙적으로 수탁자다. 자,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겠죠. 예외적인 경우에는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건데, 요 예외도 2가지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나요?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영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이제 그 출제된 문제를 보면요, 다음 중 과세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아닌 것은, 그런 문제가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죠. 그 부분에 묻어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탁계약은 형식적으로 보면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관리를 부탁하는 관리 대상이 되는 자산을 이렇게 소유권을 인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형식적인 문서에서는. 그러나 실질로는요, 심부름시키는 거죠. 내 대신 너가 이 재산을, 부동산을 관리해줘 하고 심부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탁계약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신탁계약을 하면서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신탁재산을 이전해서 관리를 맡기는 거, 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심부름시키는 거지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인도된다, 이전된다고 보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신탁계약이 끝나면 다시 그 재산 가져오겠죠. 내가 내 재산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제3의 다른 수탁자로 변경해가지고 그 재산을 이전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질에 따라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14페이지로 넘어가서 납세 의무자에 관련된 기타 사항인데요. 이게 말은 기타 사항이지만 이것도 과세 대상 거래냐 아니냐 이런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사업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자 등록했냐 안 했냐, 거래징수 했냐 안 했냐 이런 거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자면 그러면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으로 내려갈까요? 명의자와 사실상 기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 누가 납세 의무자입니까?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름만 빌려준 사람은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실질 기속자, 사실상 기속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을 적용받는다는 거. 5번으로 내려가서요. 형식적으로는 이제 회사 문 닫으려고 청산 절차에 돌입해서 청산 중에 있어요. 그렇더라도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 키워드가 뭐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키워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농민이 일시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납세 의무가 없죠. 키워드가 뭐예요? 그렇죠. 일시적으로가 키워드입니다. 일시적으로는 계속 반복에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사업성이 일시적이니까 사업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납세 의무가 없다. 기억을 하시고 8번도 근래에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가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 자, 새마을금고,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입니다. 상호부조를 위해서 설립된 단체예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요게 키워드죠. 이때는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를 정리하고요. 1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납세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납세지. 이 부가가치세법은요. 사업장 단위 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업장이 납세지가 되는데 일반적인 납세지의 개념을 보시면 18페이지에 자, 먼저 사업장 단위가 원칙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의 개념도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업장은, 즉 납세지는 어떤 장소가 납세지가 되는 거예요? 거래의 전부 일부가 일어나는 고정된 장소, 얘가 납세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장의 개념 꼭 기억을 하시고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어나는 고정된 장소다. 사업장의 개념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업장 개념을 물어보면서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 이런 애들이 나오죠. 직매장은요. 직접 판매하기 위해서 설치한 장소입니다. 따라서 판매 행위, 거래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사업장이 되는 거고 하치장은 뭐예요?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일어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얘는 그냥 창고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거고, 임시사업장은요. 얘는 말 그대로 사업장, 거래가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잠깐 그냥 설치했다가 없애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가 임시사업장입니다. 임시사업장 역할을 하는 사업장이에요. 라고 신고를 하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데 별도로 사업장에 대한 의무를 부과했다가 또 없어지면 또 없어진 부분에 대한 또 의무를 부과하면 번거로우니까 임시사업장의 경우에는 임시사업장으로 신고가 되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임시사업장으로 신고를 안 하면요. 그러면 독립적인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예요. 직매장은 뭐 무조건 사업장이 되는 거고 하치장 임시사업장을 설치를 하면 그러면 10일 이내에 설치 신고를 하고 폐쇄하면 10일 이내에 폐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관해서 10일 이내에 개설 신고를 하면 그러면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개설 신고를 안 하면 임시사업장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본다는 거하고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임시사업장 자리에 하치장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하치장을 설치했을 때 10일 이내 신고하면 사업장으로 보고 또는 보지 않고 하치장 설치 신고를 10일 이내 안 하면 사업장으로 본다 안 본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데 하치장은 신고를 하던 안 하던 그냥 하치장인 겁니다.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장소예요. 그래서 신고 의무를 부담하지만 하치장은 무조건 사업장이 아니다. 임시사업장은요. 신고를 임시사업장이라고 신고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임시라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임시라고 신고했기 때문에 신고하면 사업장이 아닌 거야. 임시라고 신고 안 하면 거래가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임시인지 뭔지 모르죠. 임시라고 신고를 안 했으니까. 따라서 신고를 안 하면 얘는 별도의 사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치장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사업장 아니다. 임시사업장은 신고를 하면 사업장 아니고 신고 안 하면 독립된 사업장이다. 다만 이제 10일 이내 설치 신고, 폐쇄 신고하는데 임시사업장 설치 기간이 10일 이내면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이제 부수적인 규정이 있죠. 그래서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 내용을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례에 해당하는 예시적인 규정이지만 업종별 사업장 예시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그죠?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저는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광업은 광업사무소 소재지예요. 그런데 거기 밑에 있는 꽃 표시도 좀 보셔야 되겠죠. 만약에 광업사무소가 광구 밖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광구 안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제일 가까운 거, 제일 처음에 적는 걸 기준으로 합니다. 제일 가까운 거, 제일 처음에 적는 거. 그래서 광업사무소가 광구 바깥에 있을 때는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해서 이제 광구 원부를 작성하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등록되는 광구 소재지 안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걸로 보고 납세지를 판단합니다.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인데 그 밑에 꽃 표시 중요하죠. 포장만 하고 충전만 하고 저유소, 기름 보관만 하는 데는 최종 장소 아니다. 자, 오른쪽에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하고 부동산 임대업 요거 서로 비교하라 그랬죠.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은 전국을 무대로 해서 벌어지는 사업들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동이 빈번한 거예요. 따라서 중간에 어느 한 장소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그 하나의 장소를 기준점으로 해서 걔를 사업장으로 해야 관리가 용이하겠죠. 그래서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은 만약에 이 사업을 하는 자가 법인이면요. 법인은 등기를 하니까 본점 또는 지점 등기부상 소재지, 법인 사무실이죠.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본점이나 지점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요. 만약에 개인이라면 개인은 등기를 할 필요 없죠. 자연인, 자연스럽게 인격을 획득하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등기가 없어요. 따라서 개인의 경우에는 그냥 업무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요, 운수업의 경우에 지입 차량 형태의 사업장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게 동그라미 3번, 4번이죠. 원래 자동차 소유는 갑돌인데 갑돌이 차를 가지고 법인이나 개인에 등록시켜서 그걸 가지고 운수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는요, 누구 이름으로 등록했느냐를 가지고 따라가라 그랬죠. 그래서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합니까? 누구 이름으로 걸어놨다고요? 법인 이름으로. 그죠? 그럴 경우에는 누구 이름, 등록한 그 법인 개인을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법인 이름으로 등록했으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본점, 지점 소재지를 사업장을 하고, 개인 이름으로 등록했어요. 그러면 얘는 업무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면 된다. 반면에 이제 부동산 임대업은요, 얘는 빈번하게 거래 장소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부동산이 있는 장소에서 계속 부동산을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래가 일어나는 장소가 고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법인의 어떤 등기부상 소재지가 아닙니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그래서 얘를 사업장으로 하고요. 만약에 꼭 표시에 있는 내용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만을 대여했어요. 뭐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이런 것들이죠. 권리만을 대여했으면 업무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그 다음에 국가기관이나 뭐 특수한 기관에서 부동산을 임대해요. 예를 들면 국가 공기업 같은 데죠. 한국자산공사, 뭐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공사, 전기사업자 이런 애들이죠. 그래서 공기업들이 부동산 임대할 때는 업무 총괄 장소. 그 다음에 뭐 특수한 형태의 회사입니다.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농업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 뭐 이런 애들이죠. 이런 애들이 부동산을 임대하면 업무 총괄 장소로 간다. 요 개념은 밑에 기타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자원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 수자원 개발 공급하는 거, 요거 공기업 냄새가 나죠, 그죠? 업무 총괄 장소로 보면 되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무인자동 판매기,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얘는 업무 총괄 장소다. 자판기 설치한 장소가 아니라 업무 총괄 장소다. 비거주자 외국 법인의 사업장은요, 얘네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국내 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요. 그 밑에 사업장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관할 세무서장이 세무조사 들어가서, 세무조사 들어가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결정 경정한다 그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세무조사 들어갔을 때 그때 이 사업하는 자의 주소 또는 주소가 없으면 거소, 얘를 사업장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이 이루어질 때 사업장입니다. 자, 그 신탁 재산이 등기를 해야 되는 자산이라면 신탁 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는 거고, 등록을 해야 되는 등록 대상 자산이라 그러면 등록부상 등록지가 사업장이 되겠죠. 또는 신탁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기타란으로 내려오면요, 이동통신 역물을 제공하는 전기통신 사업은 법인이면 법인의 본점 소재지입니다. 개인이면 업무 총괄 장소고요. 본점 소재지다. 이동통신 업무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통신요금을 통합 청구하는 방식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것들은 업무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4번은 수업 시간에 제가 묶어드렸죠. 그리고 국가 등 이렇게 메모를 시켰습니다. 그죠? 공기업 냄새가 나죠. 그래서 뭐 철도공사나 아니면 뭐 우체국이나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뭐 부동산, 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이런 거 공급할 때 다 업무 총괄 장소로 사업장을 정한다는 거.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예시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장소 외에도 사업자가 다른 거래가 일어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신청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뭐만 안 돼요? 무인자동 판매기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맨 밑에 거 표시, 수입하는 자, 재화 수입의 경우에 납세지는요, 수입 신고하는 세관 소재지라는 거. 요것도 한 줄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업장 단위에 예외가 있죠.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 단위과세라는 예외가 있는데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납부만 총괄하는 거예요. 그죠? 다른 협력 의무는 각 사업장 원칙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 단위 과세는 어떻게 적용하는 거예요? 모든 부가가치세법상 협력 의무를 본점 주사무소에서 사업자 단위 적용되는 주된 사무소죠. 본점 주사무소에서 다 모든 협력 의무를 수행을 하는 게 사업자 단위 과세 원칙이다. 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할 때는 그러면 주된 사업장은 어떤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까? 법인의 경우에는요, 본점도 되고 지점도 됩니다. 그런데 개인의 경우에는요, 개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만 가능하다. 분사무소는 불가하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부터 적용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주된 사업장이. 사업자 단위 과세는요, 무조건 법인이든 개인이든 본점 주사무소만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사업장 단위를 하다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적용하고 싶다. 어떤 제한 요건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신청만 하면 돼요. 하나 지켜야 될 건 뭐예요? 그 신청 기한이 있죠.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는. 그죠? 그래서 신청 기한만 맞춰서 신청만 하면요. 그러면 승인 여부 관계없습니다. 승인사항 아닙니다. 신청만 제때 이루어지면 기한 내에 하면 주사업장 총괄 납부나 사업자 단위 적용을 받을 수 있고요. 또 그 적용을 받다가 포기하고 다시 사업장 단위로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건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신청을 하는 겁니까? 신규 사업자와 계속 사업자로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애 있죠. 처음에는 사업장 하나였는데 추가로 사업장 설치하면서 둘 이상이 됐을 때 각각 나눠서 세 가지로 나눠서 신청 기한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가장 간단한 게 뭐예요? 계속 사업자입니다. 계속 사업자는요, 내가 사업장 단위나 주사업장 총괄 납부나 사업자 단위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음 과세기간부터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만 나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하고 신청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동그라미 3번 먼저 보면요, 계속 사업자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2기부터 1기에는 사업장 단위나 사업자 단위를 하고 있었는데 2기부터 주사업장 총괄 납부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20일 전까지 나 주사업장 총괄 납부할 겁니다. 신청만 하면 돼요. 날짜라 하면 20일 전이니까 7월 1일 사업 개시 20일 전이니까 6월 10일까지만 신청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사업자 단위 과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사업장 단위 등록 사업자나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받는 자가 나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변경 등록만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신규 사업자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자입니다. 처음부터 나 주사업장 총괄 납부할 거예요. 신청하려면 어떻게 돼요? 총괄 납부는 납부만 총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은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총괄 납부는 납부만 총괄이니까 그렇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면 주된 사업장 총괄 납부하고자 하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걸 받아서 주된 사업장 사업자 등록증 수령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사업자 단위 과세는요, 처음부터 모든 협력 의무를 다 주된 사업장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업자 번호도 하나만 딱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사업자 단위 과세일 때는 신규 사업자는요, 우리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 이내 사업자 등록한다고요? 20일 이내. 그래서 20일 이내에 그냥 처음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나 사업자 단위 과세할 겁니다 하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사업자 단위 과세로 그냥 신청을 등록을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사업장이 원래 하나였는데 그런데 추가로 사업장을 하나 더 만들면서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를 적용하고자 할 때입니다. 그러면 사업장이 하나였으니까 처음에는 사업장 단위로 가고 있었겠죠. 그죠? 그러다가 추가로 사업장을 만들면서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 과세할 겁니다 하고 신청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신청을 하면요. 그 추가 사업장 사업 개시일부터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 과세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20일이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하는데 그 20일이 그 추가 사업장 설치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벗어나면 그 개시일부터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 과세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20일 이내에 추가 사업장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을 하지만 그 20일이 추가 사업장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 범위 내에서 20일이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둘 다 충족해야 된다. 20일 내도 충족하고 동일한 과세 기간 내도 충족하는 AND가 충족되는 그 시점까지 추가 사업장에 대해서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해야 된다는 거. 자, 변경이 있으면 변경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이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과 관련해서는 오른쪽에 핵심 정리 있는 내용들이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됩니다. 얘는 난이도 중 이상의 난이도예요. 그죠? 자,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하고 있었는데 변경사항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느 관할에다가 변경 신청을 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변경 신청을 제출하는 겁니까? 라는 부분인데 변경사항이 생기면요. 지체 없이 제출하는 거예요. 네 번째 줄에 있죠. 핵심 정리에 지체 없이 변경 신청한다. 그리고 그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지체 없이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그 표의 맨 밑에 꽃표시 변경 신청한 과세 기간부터 변경한 내용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표 안으로 들어가서 각각의 변경 사유마다 어느 관할에다가 변경 신청하는 것이냐, 이것도 옳게 짝지어진 것은 뭐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자, 키워드를 뽑으면 일단은 신설, 변경, 정정의 경우에는 이 해당하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한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신설, 그 다음에 변경,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의 정정. 이 세 가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관할에다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다. 그 다음에 주사업장 총괄납부라는 얘기가 나오면요. 그러면 주된 사업장 관할에다가 변경 신청 제출한다. 이렇게 정리하라 그랬죠. 자, 그런데 이 사업자 등록증 정정 사유 중에 딱 하나, 누구 변경? 대표자 변경. 대표자 변경일 때는요. 대표되는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한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 뽑아서 신설, 변경, 정정 이렇게 여러분들이 메모하시고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총괄납부, 그죠? 그래서 총괄납부의 일부 사업장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려고 할 때 이럴 때는 주된 사업장, 총괄납부는 주된 사업장 관할에다가 변경 신청하는 거라 그랬죠?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 신청한다는 거. 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왼쪽으로 오셔서 주사업장 총괄납부 이럴 때는 적용 제외시켜요. 주된 사업장으로 만들어줬는데 주된 사업장이 계속 변경해서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주된 사업장 변경, 주된 사업장 이동이 빈번할 때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에서 제외합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1번, 2번 이렇게 제외 사유를 두고 있는데 2번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 변경 또는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총괄납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적용 제외한다. 우리 기출문제에 주된 사업장 이동이 자꾸 막 여기저기 이사를 다닌다는 거죠. 주된 사업장으로 신청을 해놓고. 근데 주된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에 적용 제외가 되는 건데 그걸 말 바꿔가지고 뭐 변경 신청? 주된 사업장의 변경 신청이 빈번할 때 이렇게 말장난으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주된 사업장을 바꿀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된 사업장으로 신청을 등록을 해놨는데 걔가 자꾸 이사를 다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주된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할 때가 적용 사유라는 거 말장난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포기 신고는 최초의 신청과 똑같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포기해가지고 적용하고자 하는 과세관 개시 20일 전까지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메모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요게 원칙이죠. 사업장 단위 과세. 요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두 가지가 총괄납부가 있고요.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 사람 위주로죠. 사람 위주로 사업장을 정하는 건데 요게 이제 두 가지가 예외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그려봤어요. 사업장 단위 과세 원칙을 적용하다가요. 이렇게도 갈 수도 있고 이렇게도 갈 수도 있다는 거. 그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포기하고요.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지금 사업장 단위, 사업자 단위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포기하고요. 이렇게도 갈 수도 있고 이렇게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험이 한번 출제가 됐는데 내가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면 총괄납부는 할 수 없고 사업장 단위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냥 그 신고 기한 또는 신청 기한 또는 포기 기한까지만 신고를 하면 다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 22페이지로 가서 사업자 등록을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 개요를 보시면 사업자 등록은요. 요건 부가가치세법상 규정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만 가능한 거고요. 사업자 등록 원칙 뭡니까? 사업 개시일로부터 사업장마다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게 원칙이죠. 내가 사업장이 둘 이상이에요. 처음에 사업을 개시하면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었어요. 그렇더라도 원칙이 뭐라고요? 사업장 단위 과세라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의 말장난으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한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는데 그 하여야 한다가 틀린 부분이죠. 그죠? 할 수 있는 겁니다. 원칙이 뭐예요? 사업장 단위가 원칙이기 때문에 둘 이상, 셋, 넷, 5개의 사업장이 있어도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장 단위로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한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자 단위를 적용하고자 하면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한테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그래서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요. 말장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뒷부분인데요. 원래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이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 사업 개시일 후에 요게 이제 사업 개시일이에요. 사업 개시일 후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 그럴 때는 최초의 과세기간은 이때부터 카운트가 되겠죠. 그죠? 과세기간이 최초의 과세기간 개시일이 사업 개시일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그려볼까요? 자, 이때 사업 개시일이고요.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는데 이때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어요. 이때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요게 과세기간 종료일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그럴 때는 최초의 과세기간은 언제부터 카운트되는 거예요? 사업 개시일부터 그 사업 개시일에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요때까지가 최초의 과세기간이 되겠죠. 그런데 그 사업자 등록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 개시를 할 때 신규 사업자는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면 최초의 과세기간은요, 등록 신청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요때까지가 최초의 과세기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과세기간하고 연결돼서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사업자 등록 등록증 발급으로 갑니다. 발급은 보통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2일 이내에 신청서를 발급해 주죠. 그런데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5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날짜도 바꿔서 많이 출제가 되니까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는데 서류가 미비해요. 그러면 보정명령을 내리죠. 보완 수정입니다. 보정명령은요, 며칠 이내 기간 동안 보정하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까? 10일 이내죠.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라는 거. 요것도 날짜 여러분들이 좀 유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사업을 했는데 나중에 세무조사 등에 의해서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세무서장이,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정정사유가 생겼어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역시 정정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정정신고를 하는 거고요. 정정신고 사유냐 아니냐, 정정사유만 가지고 문제가 여러 번 나온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정신고를 했을 때 그 정정된 사업자 등록증 재발급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 재발급 기한에 대한 거, 언제까지 재발급하느냐, 사유별로 재발급 기한도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름을 변경했다 그러면 당일날 재발급해 주는 거고요. 나머지는 2일 이내에 재발급해 줍니다. 이 2일이 뭐하고 똑같아요? 사업자 등록 신청했을 때 사업자 등록증 원칙적인 발급일하고 똑같죠. 그래서 2일이라는 거. 자, 상호 변경, 그 다음에 통신 판매, 전자상거래하는 자들이죠. 통신 판매업자가 사이버몰 명칭, 인터넷 도메인 이름 변경. 그러니까 이름 변경입니다. 상호, 이름 이런 거 변경했을 때는 신청일 당일날 재발급해준다. 나머지는 이틀 이내인데, 자, 나머지 정정사유 첫 번째 점에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정정사유고요. 이때는 2일 이내 재발급해줍니다. 그런데 단체가 아니라 그냥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가 대표자를 변경할 때는요, 얘는 폐업사유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법인, 단체가 있는 법인이거나, 법인은 아니지만 단체가 있는 그런 개인의 경우, 그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할 때는 정정사유지만 단체가 아니라 그냥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를 변경할 때는 폐업사유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첫 번째 여러분 키워드가 뭐예요?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단체. 자, 그 다음에 사업의 종류 변경, 사업장 이사 가는 거, 사업장 이전하는 거, 그 다음에 증여가 아니라 상속. 상속은 돌아가셔서 발생하는 그런 어떤 절차들이죠. 상속의 경우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성원이나 출자 지분이 변경된 경우, 그 다음에 임대인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하고 있을 때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얘가 이제 주된 사업장이죠.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할 때 주된 사업장을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종된 사업장을 신설 이전 또는 종된 사업장을 휴업, 폐업 이런 거 할 때는 정정사유고, 이 경우에는 이틀 이내에 재발급을 해준다. 자, 그 다음에 등록 말소로 내려가서요,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거나 그리고 사업 개시 전에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사실상 사업을 안 해요. 그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증을 말소시킨다는 거.
자, 기타 사항과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입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아니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협력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다만 얘도 사업자니까 관리를 위해서 법인이라면 법인세법, 개인이라면 소득세법에 따른 협력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그래서 면세 사업자예요.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고 면세 사업을 하고 있다가 키워드가 뭐라고요? 추가로입니다. 추가로. 겸용사업자로 바뀐다는 거죠. 면세도 하면서 그 다음에 플러스 과세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그냥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만 하면 그러면 사업자 등록 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면세로 하다가 플러스 과세를 하는 거지 면세를 하다가 면세 폐업하고 과세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추가로다. 추가로. 만약에 면세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그 사업과 관련 없이 그냥 과세 사업을 개시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추가로가 키워드다. 동그라미 4번. 부가가치세법에서 그러면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면세 사업자는 법인이면 법인세법에 따라 개인이면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도 했는데 내가 개인이면 또다시 소득세법에 따라 법인이라면 또다시 법인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자처럼 사업자 등록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러면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한 걸로 봅니다. 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은요. 원래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그라미 6번에 있는 것처럼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전자신고하잖아요. 그래서 관할 외에 다른 관할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걸로 봅니다. 자,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러면 불이익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가장 큰 불이익은 뭐예요?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페널티는 뭐예요? 미등록했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 안 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미등록 가산세죠. 자, 그런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안 했어요. 자, 요거 일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사업 개시일인데요. 사업 개시일인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 신청을 안 했어요. 사업자 등록 신청을 안 했으면 원래 매입세 공제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사업자한테 너무 부담이 되니까 좀 융통성 있게 하나의 예외를 만들어준 거죠. 요때 사업자 등록 이때까지 못했어도 이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다시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해라. 20일 이내. 그래서 요때까지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했다면 그러면 이 등록 신청한 날로부터 역산해서 거꾸로 가서 각각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 기산일이면 사업 개시일이 여기 이날이니까 요 과세기간의 기산일은 1월 1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때까지의 매입세 공제는 해주겠다. 다만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하라 그랬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사업 개시일로부터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거래에 대해서 미등록 가산세죠. 미등록 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만큼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 내용이 24페이지 2번 미등록 시 불이익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날짜도 말장난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해야 된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20일, 20일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해야 된다는 거는 다 아는 거니까 요 20일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요거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절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3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